일단 신뢰라는 말이 이제 던져졌기 때문인데요. 이 신뢰가 중요하기니까 먼저 얘기하겠죠. 근데 흔히 얘기가 나오는 게 한국 언론의 이제 신뢰도는 전 세계 꼴찌. 이 얘기 이제 많이 한단 말이에요. 저한테도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이 얘기할 때마다 굉장히 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그 설문이 과연 온당한 설문이었나부터 해서 다양한 이제 비교가 가능한 거냐라는 질문까지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렇게 나오니까 이제 언론인들은 한편으로는 찔리거나 아니면 부담스럽거나 좀 반성하게 되면서도 약간 반발하게 되는 것도 있죠. 그래서 흔히 나오는 얘기는 우리 사회가 어느 사회보다도 저신뢰 사회고 그 다음에 어느 사회보다도 가장 미디어 편향적 소비가 심한 사회다. 그럼 이 수용자들이 결국은 신뢰를 못한다는 건 내 의견에 찬성 안 해준다는 거고 그다음에 내가 신뢰하는 건 내 의견에 찬성해줘서다. 결국은 편향을 욕하면서 자신의 편향적 소비에 대한 것을 신뢰의 문제로 등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반론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상태인데 그럼 도대체 신뢰라는 게 뭘까? 이 안에서 편향과 언론 소비자의 문제 또는 공급자의 문제는 어떻게 연결돼야 되는 걸까라는 상당히 어려운 주제긴 합니다만 재밌게 얘기해 주실 먼저 김민성 팀장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신뢰 문제를 가장 강하게 재개발 측면에서 얘기해 주셨어요. 네, 토론에서 재미를 맡고 있는 김민성이라고 합니다. 정준희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퍼뜩 떠오르는 게 기자 입장에서 얘기를 드리면 신뢰 얘기가 나올 때마다 또 제가 신문과 방송, 저도 기획위원을 한 4년 정도 했는데 대부분의 신문과 방송에 실리는 글들은 이런 건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모를까? 왜 이렇게 신뢰를 받지 못하지? 그러니까 기자들 대부분이 되게 억울한 감정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신뢰를 받지 못하는데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뭐 제가 앞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재건집이라고 비유해 보면 뭐 임차인, 뭐 집주인 간의 관계처럼 정말 최소한의 만남을 하고 그 기간을 내가 살고 떠나고 각자의 이익을 취하고 헤어져 버리는 관계처럼 산 곳도 있는데 제가 약간 공장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언론사가 B2B 사업을 하는 공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B2C 사업을 하는 공장이 아니라 예를 들면 뭐 화공, 플랜트, 설비, 제조 기술 소비자에게 직접 물건을 팔지 않지만 이 산업 단위에 일어나는 예를 들면 여기에서 생산자 B는 언론사일 테고 이거를 주로 유통하는 B는 독자 소비자가 아니라 국회, 청와대, 정당, 산업, 경제군과 같은 그쪽 비즈니스 클러스터들과 이야기하고 물건을 만드는 데 대단히 익숙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B2C 단에서 컨슈머가 얘기하는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신뢰를 주고 있어? 당신들의 서비스가 우리에게 어떤 만족도를 주고 있지라는 답을 들을 때 그거 저희는 그냥 뭐 언론이에요. 뭐 저희는 사명을 가지고 일하는 이런 식의 되게 반응들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장이 예를 들면 토지 설비 노동 기술로 되어 있는 곳이라고 하면 노동자인 기자들은 정말 매일매일 뼈를 영혼을 피땀 눈물로 오늘도 분명히 이건희 회장 별세 기사를 지금도 무수히 많은 뉴스룸에서 쓴다고 이 시간에도 난리를 치고 계실 텐데 하지만 그들이 생산하는 물건을 예를 들면 삼성이 갤럭시 폰을 만들면 서비스 센터를 만들고 소비자 설문조사를 하고 다음 모델을 어떻게 만들지 끊임없이 서비스 개념을 생산 개념보다 더 비등하게 소프트웨어 파워를 더 비등하게 배치하잖아요. 언론사는 생산한다는 공장 개념을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건축을 한다라고 치면 지금의 만약에 생산 공장이다라고 치면 이 옆에 생산 공장과 대등한 크기의 서비스 센터가 들어와야 돼요. B2B로 판매하는 게 아니라 독자들에게 판매 서비스하고 어떤 게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까? 뭐가 좋으세요? 라고 물을 수 있는 서비스 센터가 반드시 들어와야 된다라고 보고 그 서비스 개념이 앞단에 온다라는 게 결국 프리프로덕션의 개념이거든요. 언론 이외의 모든 산업군이 하고 있는 소비자가 이걸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해보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그렇게 되면 공장에서 설비, 노동, 기술 양상이 다 바뀌어야죠. 어떤 기술을 쓸 건데 공장만 있었을 때는 우리 생산을 최대화하는 방법 가장 낮은 효율, 가장 낮은 단가로 최대 효율을 이룰 수 있는 공장 생활을 하겠다라고 하면 독자들에게 서비스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 과정이 다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오늘 이건희 회장의 별세 때문에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삼성도 마하 경영 얘기를 그래서 한 거거든요. 비행기가 마하의 속도로 나르기 위해서는 엔진만 빨라져야, 예를 들면 기자들만 엄청 달라져야 되는 게 아니라 소재 부품 이걸 생산한 설계도 자체가 달라져야 된다라는. 그래서 지금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반드시 공장 단위의 비등한 서비스 센터가 들어와야 된다, B2C. 그리고 그 서비스 센터에서 일어나는 많은 소비자들의 니즈가 이 공장의 설계도 자체를 바꿔놓아야 된다가 아닐까 싶습니다. 거기서 예. 신뢰가 시작될 거다 네. 생각합니다. 뭐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늘 이제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따 이제 독자 문제하고 저는 연결해서 같이 말씀하셔도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 신뢰는 이제 이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신뢰의 문제가 가장 핵심이니까. 근데 지금까지 우리 언론은 사실은 독자를 보고 한 게 아니라 다른 또 독자, 좀 숨겨져 있는, 그러니까 정치권이나 기업이나 이렇게 광고를 주는 사람들이나 이 관계 안에서 B2B 형식으로 돌아간 게 아니었냐. 저도 이제 비슷한 생각을 저는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 독자를 보라고 하니까 이제 잘 뭐 보기가 어려운 거죠, 그죠? 서비스 하라고 하니까 서비스라는 말도 되게 좀 꺼려지는 거고. 그래서 과연 이 독자와의 관계에서 신뢰가 내용적인 생산물 자체의 질을 높이는 것만의 문제이냐, 아니면 공정 자체의 문제이고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나고 누구하고 대하는가의 문제가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의견이신 것 같아요. 이상진 교수님은 어떠십니까? 예, 저는 사실 이 신뢰 문제가 되게 오래전부터 그 한국 언론에 제기가 되어 오고 있는데, 이 문제를 그 권위라는 다른 개념하고 좀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그 무슨 말씀이냐면, 역사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언론이 되게 자연적인 사회적 권위를 확보하고 또 그걸 유지시켜온 기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한 90년대 말 정도까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권위에 별로 훼손을 받지 않았고, 그 권위는 물론 다양한 원천이 있었죠. 언론 자유를 위해서 또 한국 사회 민주화를 위해서 되게 오랫동안 투쟁을 했고, 또 권위 있는 여러 정보원들과 네트워킹이 잘 되어 있고 사회적인 영향력이 컸고, 다양한 요인들에 의한 어떤 권위를 스스로 가지고 또 그것을 일정하게 누려온 기간이 있었던 반면에, 디지털화와 더불어서 이 권위가 급격히 해체되는 그런 계기를 맞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아마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반에 강하게 불었던 어떤 언론 개혁과 관련된 사회적인 논쟁, 뭐 운동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지털 사회에서 어떤 제도건 자연스럽게 권위를 잃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권위라는 게 일정하게는 정보의 부족에 기반해서 유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서양 속담에 이 하인한테는 영웅이 없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제도들이 사실은 우리가 그걸 자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권위를 유지해 온 면이 있었는데, 디지털 환경에서 여러 정보를 다양하게 얻을 수 있게 되면서 그게 정부가 되었건 무슨 학계나 의료계가 되었건 언론계까지 포함해서 그 권위를 잃어버리는 이제 이런 그 추세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권위를 잃더라도 신뢰는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사실 권위를 잃게 되면 그걸 신뢰를 확보하는 어떤 기회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대단히 필요한데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한국 언론의 되게 중요한 실책 가운데 하나는, 특히 메이저 언론들의 중요한 실책 가운데 하나는 그 권위를 계속 정치 권력을 대상으로 말하거나 또는 스스로 정치 권력화하면서 정파성을 띠면서 계속 유지하고 싶어하는 전략을 오랫동안 펴왔고 지금도 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독자와 신뢰를 맺으려는, 신뢰관계를 맺으려는 그런 노력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했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예, 그 정보 비대칭 현상이 이제 정보 대칭으로 바뀌면 기존에 권위 있는 집단들의 권위가 하락하게 되는 건 일반적인 현상이다. 사실 뭐 언론도 그 안에 있었고요. 사실 뭐 요즘 의사 집단이라든가 각종의 전문가 집단, 대표적으로 대학 교수 집단, 학자 집단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언론만이 이제 권위 하락을 걷는 건 당연히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권위 하락 과정에서 신뢰는 권위하고 붙어 있었지만
다르게도 충분히 이제 유지가 가능한 건데 이 권위 저는 다른 말로는 영향력이라고 좀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에 대한 영향력, 권력의 방향에 대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쥐고 있음으로써 마치 그게 이제 신뢰를 버틸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인 양 착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근데 다만 시선의 전환이 매우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아마 좀 이따 독자에 대해 좀 더 아마 그 의견을 주실 것 같은데 자 메이저 언론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양순 팀장님? 일단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뢰라는 거에 대한 데피니션이 뭐냐라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뢰를 어떻게 회복하지? 라는 답을 하려면은 왜 신뢰가 없다고 하는데? 라는 거에 먼저 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언론들한테 우리가 물었을 때 뭐 시사인이나 여러 질문 문항을 보면은 신뢰하는 언론사는 무엇입니까? 아니면은 가장 신뢰하는 언론사는 그냥 신뢰라는 단어로 퉁쳐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물어봐서는 사람들이 제가 정준희 교수님을 신뢰하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뭘까요? 그러니까요. 예. 모르잖아요. 여러분도 모르시겠죠. 되게 엄청나게 주관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봐서는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신뢰를 회복할지. 그래서 신뢰에 대한 거를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물어보나 찾아봤더니 그 퓨 리서치 센터에서는 신뢰도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전반적으로 당신은 뉴스 미디어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종종 부정확하게 보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우리가 신뢰도를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저게 사실이야? 라는 거거든요. 미디어가 리얼리티를 재구성을 하지만 그 재구성하는 리얼리티가 그래도 사실에 가까울 것이라고 사람들은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 어제 뉴스 나온 거 보면은 이제 뭐 윤석열 총장을 응원하면서 대검찰청 앞에 화환이 막 늘어서 있는 그런 사진들이 엄청나게 보도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정확히 1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은 그때 조국 장관을 응원하면서 법무부 앞에 꽃바구니가 또 막 늘어서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꽃바구니를 봤던 나의 관점과 지금 윤석열의 대검찰청 앞에 있는 화환들을 보는 나의 관점이 어떻게 다른지 스스로 한번 좀 자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느끼고 있는 이 관점은 어떻게 구성이 된 것일까? 왜 나는 이렇게 한쪽에 대해서는 반감을 갖거나 한쪽에 대해서는 호의를 갖게 된 것일까? 라는 생각을 쭉 해보시면은 다시 질문이 돌아가요. 당신은 뉴스미디어가 사실을 있는 그대로 혹은 맥락 있게 보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종종 부정확하게 선택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것만 사실성을 왜곡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한국 언론의 신뢰도가 무너진 지점은 되게 많다고 봐요. 일단은 상가라고 보면은 너무나 많은 상점들이 입점해 있고 거기에서 하나 막 되게 싸구려를 막 비싸 보이는 것처럼 팔기 시작하면서 약화가 양화를 구축한 것도 있겠죠. 하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 사람들이, 시청자들이, 뉴스 소비자들이 보기에 언론은 더 이상 사실을 보도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사실을 보도하지 않을까? 왜 나는 현실을 이렇게 다르게 느끼고 있지? 여기에서 시작되는 질문이 그렇다면 이 무너진 신뢰도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라는 지점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저널즘 제2 1년 넘게 만들면서 이런 진단이나 아니면 왜 그럴까라는 질문에 사실 좀 지쳤어요. 너무 지쳐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신뢰에 대한 얘기 이제 제가 같이 끝나면서 사전에 말씀 나눌 때 도대체 어떤 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신뢰가, 즉 작동 가능한 신뢰가 뭘까라는 질문도 함께 한 적이 있었는데요. 말씀처럼 이제 이게 호감의 관계냐, 뭐 장기적으로 쌓여진 우리가 라포르라고 불리우는 그냥 무조건 믿을 만한 관계냐, 아니면 또는 뭐 릴라이빌리티나 이런 것처럼 적어도 사실에 관련된 나의 두뇌는 얘네들한테 맡겨도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것의 관계냐, 뭐 이런 차이들이 분명히 있는데 김한수 팀장님 같은 경우는 그거를 뭔가 사실 정보에 관련해서는 적어도 언론에게 뭔가 맡겨도 될 것 같아 라는 측면에서의 문제가 좀 더 중요하지 않은가라는, 좀 더 좁은 의미의 신뢰 정의를 필요로 하는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얘기해 주시는 동안 이상희 교수님이 엄청 고개를 끄덕이셔서 혹시라도 더 덧붙이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지. 이렇게 자꾸 기습 질문을 하시면 그냥 그 아까 김양순 팀장님께서 마지막에
그러니까 뭐 진단을 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을 넘어서서 뭔가 조금 더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서 더 많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크게 공감을 했고요. 저는 사실 신뢰라는 게 되게 작은 소소한 그런 관계에서 온다고 봐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잘못을 저지를 수 있잖아요. 언론인도 잘못을 저지를 수 있고 언론 매체도 오보를 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오류를 냈을 때 권위는 떨어질 수 있지만 그리고 그냥 떨어지지만 어쩔 수 없이 뭐 침식을 당하죠. 근데 저는 그 오류의 계기가 신뢰관계는 좋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걸 적절하게 고치고 사과를 한다면 신뢰는 더 커지거든요, 사실은. 근데 예를 들면 그럼 우리 언론이 어떤 것을 고쳤으면 좋겠느냐? 저는 그냥 아주 작게 하다못해 맞춤법 좀 제대로 썼으면 좋겠다. 정말 민망한 얘기지만 오늘 그 다음 메인 화면에 보니까 어떤 그 메이저 일간지에 대기자께서 쓰신 칼럼 제목이 올라와 있었거든요. 근데 제목이 죽 써서 개 준다라고 올라와 있는 거예요. 써서 네, 죽 써서라고요. 쏘어서가 아니라. 예, 이런 정도의 그 사소한 정말 사소한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근데 예전 같았으면 사실 언론인들이 이런 오류를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어떤 메커니즘에서 이런 그 잘못들이 계속 반복되고 재생산되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이런 사소한 잘못을 고치는 것부터 시작해서 오보에 제대로 정정 또는 사과문을 내는 것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신뢰관계를 구축하는데 정말 도움이 되지만 동시에 언론사에서 하고 있지 않은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죽이 써서 개를 줬을 수도 있는데. 예, 예. 근데 이게 또 애견인에 대한 민감도가 굉장히 떨어진 또 그런 제목이어서 만약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 면을 배려하지 못한 측면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지상 기자님이 이제 아까 주장하셨듯이 제일 어리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들어온 지가 제일 처음이신데 바로 이 신뢰 문제에 관련해서도 독자과의 관계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좀 새로운 시각에서 느끼시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저를 비롯해서 10년차 이하의 현장 기자들이 사실 이 문제를 제일 몸으로 느끼고 제일 간절해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드는데 저만 해도 저희를 좀 이해하시고 언론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이랑 이야기할 때 제가 소속한 언론사나 이 업계를 레거시 미디어라고 표현을 했다가 그걸 지적당한 적도 있었거든요. 예. 왜 레거시라고 표현하냐? 너네는 그냥 올드다라고 하신 적도 있고, 그러니까 아마 현장에 나가 있거나 이 지금 바뀐 언론 환경은 취재 기자 한 명 한 명에게 굉장히 책임과 스포트라이트와 비난이 많이 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연차 기자들일수록 훨씬 더 이 신뢰가 얼마나 흔들리고 있는지를 실감하고 있는 기자들도 많을 거고 그만큼 되게 간절하게 느끼는 기자들도 많을 텐데요. 제 선배들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신뢰가 무엇인가? 그 관계가 무엇인가? 근데 저희가 생각할 때 저희는 권위 있다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제작을 하면서도 그렇고 나는 완벽하지 않고 완벽하지 않은 걸 인정하고 내가 대신 가르치는 태도가 아니고 나도 모르지만 내가 확인한 바까지는 여긴데 여러분과 같이 알고 가고 싶습니다. 혹시 지적하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겸허히 수용하고 그거는 바꿔나가겠습니다 라는 관계를 유지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기조는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라뽀가 전제가 돼 있는 거예요. 독자가 이 사람은 내가 피드백을 줬을 때 바꿀 수 있는 자세가 된 사람이다 라는 믿음이 있어야 피드백을 제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내가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관계가 선순환이 계속 돼야지만 그 관계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언론이 그런 상태인지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들으면서 계속 현실적인 신뢰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세대나 저희가 봤을 때 신뢰는 공감을 했는가 안 했는가도 굉장히 키워드가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사안을 봤을 때 방금 이제 감수성, 애견
외견 감수성을 얘기하셨지만 이 사람이 이 사안을 봤을 때 어떤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스탠다드를 갖고 있는가, 이 사안에 얼마나 공감하면서 이 주제에 대해서 알아봤는가를 독자는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이 사안을 혹시 꼬아보려고 하지 않았는가는 독자가 제일 잘 알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러려고 안 하는 언론들을 신뢰를 가지려고 하는 것 같고, 목적과 수단을 구분할 줄 아는 언론을 좀 더 신뢰하는 것 같고, 동시에 또 사안을 최대한 공감하면서 다른 의견이 있다면 그 맥락은 어디서 나온 것까지도 같이 소개할 줄 아는 언론을 신뢰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게 현실에서 가장 할 수 있는 우리의 최선이 아닐까라는 고민을 저도 하고 있고, 요즘에 제가 제일 하고 있는 고민이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신뢰 여러 차원들을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공감도 되게 중요한 영역이고, 저 누구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다음에 아까 김한국 팀장님 말씀하신 사실 정보 또는 이상희 교수님이 얘기하는 아주 기초적인 것에서부터의 것들, 또는 이를테면 이 사람의 의도가 뭐야 이런 거죠. 사실 그 언론들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불신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나한테 얘기하는 것 같은 그 안에 꽈가지고 목적과 수단을 막 섞어서 뭔가를 날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듯한 느낌. 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생기는 불신, 이런 것들도 좀 차원이 좀 여러 개가 펼쳐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